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알려드리고 뉴스도 전달을 해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금통위였습니다. 정답은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위라고도 부르죠. 한국은행 내부에 있는 통화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그걸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기준금리는 연 3.5%로 11회 연속 동결이 됐고요. 시장의 예상치대로 동결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는 좀 높여 잡았는데요. 기존에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1%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2.5%까지는 성장하겠는걸 이라고 눈높이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좀 낮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2.6%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정영민 님이 엘라바마 출장 갔다 와서 퇴근 전에 와이프 압박에 성공예감 청취하고 있어요. 출장 와서 현지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저는 출장 갔다 오신 줄 알았는데 어이구 고맙습니다. 또 멀리에서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7073님 진짜 모르겠어서 검색하고 또 하나 배워갑니다. 예, 금통위를 이제 검색해서 알아내셨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상식을 또 키워드리려고, 조금 어렵습니다만 경제상식을 키워드리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퀴즈 내드리고 또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0876님은 저희 아들이 대출로 집을 사서 항상 금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좋은 대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0139님이 정답 금통위, 금리야 내려가라, 금리야 내려가라, 금리야 내려가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생각대로만 내려간다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리면요. 기준금리는 지금 11번 연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중금리는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금리도 내려가고 있고요. 그거는 연말쯤이면 미국에서도 한 9월쯤이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하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딱 내려가야지 그때부터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더 먼저 빠르죠.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3% 내린 2715, 코스닥은 0.2% 오른 847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먼저 상승으로 좀 반전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65원, 어제랑 큰 변화는 없이 1365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정의 달 특집으로 효자 불효자 이야기를 하다가 태종 이방원이 과연 효자이냐 불효자이냐 이 이야기 하다가 아쉽게 끝냈었거든요. 이한 작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3대 국왕 태종 이방원. 예.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아주 적극적인 효자이고 아주 적극적인 불효자입니다. 그 양면성이 다 있었던.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태종 이방원이 과거 급제한 이야기까지 했었죠. 예. 17살 때 그 과거에서 이제 급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태조 이성계의 집안이 나중에 이 전주희 씨가 그 조선시대 때 과거 장원급제 중에서 가장 많은 장원급제를 배출합니다. 그 명문가가 되긴 했는데 조선이 막 건국했을 때 즈음에는 이성계 본인도 그렇고 이성계 이복형이나 이복 동생들인 이화도 그렇고 전부 공부하는 조금 인연이 없이 어렸을 때 붙잡고 공부하기보다는 먼저 말을 타고 활 쏘면서 달리는 그런 무장 집안이었거든요. 이 아버지인 이자춘도 역시 그 원나라의 그 약간 좀 그 기마민족 그런 느낌이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집안에 아무도
과거 급제한 사람이 없는 지경이었는데 네네. 이방원이 유일하게 해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안에 예. 드디어 급제했다. 네, 드디어 나온 거죠. 드디어 나왔다. 그래서 아들 자랑도 많이 했을 테고요. 예.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공부를 뭐 일부러 안 하거나 뭐 담을 쌓았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피지컬이 다 받쳐주니까 공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남아 있는데요. 네. 분명히 한 60, 70대 그려진 그림인데도 어깨가 거의 지금 떡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많이 쏴서 그렇겠지만 정말 체격이 무장체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잘 싸웠겠구나. 그리고 그 태종 이방원도 본인도 이제 사냥 좋아했으니까 분명히 체격이 어느 정도 됐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손자인 양녕대군도 활을 아주 잘 쏜 걸로 유명하고요. 네. 그 또 다른 그 손자인 그 증손자인 수양대군은 말에서 떨어질 때 안전하게 착지할 정도로 몸놀림을 잘했다는, 그러니까 예체능 가문인 거예요. 낙법도 잘했고. 네. 특히 태종 이방원은 과거에 급제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지만 네. 취미가 사냥이라서 아주 그냥 너무나도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툭하면 이제 말 타고 사슴이나 노루 잡으러 가고, 그래서 도중에 표범한테 습격당한 적도 있고. 표범이요? 예, 오. 꽤 흔했습니다. 굉장히 호랑이고 표범이고 조선에 굉장히 많았어요. 오호. 그리고 말에서 떨어진 적도 있고, 그래서 신하들이 특히 왕 된 다음에는 위험하니까 네. 왕이 이제 그 사냥하다 다치면 큰일 나니까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지만 안 듣고 사냥을 다닐 정도로 체육을 잘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무겸비죠.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근데 이방원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우선 체육 위주로 잘했는데 예. 이방원은 체육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 사실 세종이 굉장히 돌연변이었습니다. 세종.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원은 다 몸 아들. 쓰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공부돌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이 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학이란 걸 만듭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 야 얘들아, 그래도 친척들아, 그래도 우리가 왕족이 됐으니까 기본 공부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왕족들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종학인데 당연히 때까치처럼 다 도망가고 공부 안 하려고 해서 선생들이 학생들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왕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 왕도 있고 싫어했던 왕도 있는데 일단은 태종 이방원부터는 조금씩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아무리 이제 왕이어도 공부 안 하면 지식이 없으면 신하들한테 이게 막 머리로 아니면 이제 논리 싸움에서 막 밀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네. 그 태조 이성계는 이제 그 에서부터 몇 대까지는 왕하고 신하하고 논쟁을 벌일 때 네. 약간 그 밀려요. 아는 거나 지식이나 부족하니까 밀리는데, 태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창업 군주이다 보니까 기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하들하고 토론하다가 약간 그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은 그 토론하고 있는 그 신하한테, 야 누구누구는 너보다 똑똑한데 걔는 이거 찬성한다. 그럼 네가 걔 그 똑똑한 애보다 낫냐? 그런 식으로 돌려서 까요. 치사하게. 예. 네. 그리고 이 이대왕인 정종은 정말로 그냥 장군이었다가 동생 때문에 약간 좀 어부질일까 억지로 그냥 왕이 된 케이스라서 이쪽은 진짜 신하들한테 말려요. 오. 야 내가 듣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라고 하니까 하륜이나 그런 신하들이 왕이 무슨 거의 그 분위기는 존댓말을 쓰고 있지만 어디서 무슨 허튼 소리를 하세요. 임금님 조용히 계세요. 거의 그런 식으로 정종은 말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논쟁이 붙었을 때 뭐 그 당시에는 뭐 신하들하고 토론도 했었다고 하니까 그때 논리로 약간 하면 이제 왕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많이 완전히 모르니까. 발리고, 완전히 발리고. 근데 태종은 굉장히 야비하게, 그러니까 야비하다면 좀 그렇지만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약할 때 강하게 나서고 강할 때 약하게 나섭니다. 약간 강약이라고 얘기하죠. 약간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하고. 만약에 이제 토론을 벌였는데 자기가 좀 잘 모르는 분야죠. 그러면 난 무가 출신이어서 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좀 잘 아는 부분이다 싶으면은 갑자기 딱 그 어려운 책들을 인용해 가면서, 야 너희도 이런 건데 몰랐지.
내가 이래봬도 과거급제 출신이야라고 해서 신하들을 또 밟아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꾼이었다는 생각이 네. 늘 기록을 볼 때마다 듭니다. 아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리더십 예, 성향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배경은 또 본인의 어떤 지식, 예, 지혜에서 또 나오는 걸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게 좀 달랐었다. 근데 다시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가보면 태조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태종 이방원 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제일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냥 예뻐 보인 게 아니라 약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죠. 제 눈에 안경. 예. 그래서 그 옛날에 인터넷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예. 나이 지긋하신 분이 식당에 오셔서 네. 이제 밥 주문을 하면서 조금 뒤에 우리 아기가 오니까 한 사람 자리 더 봐주세요라고 해서 아기가 온다길래 아기용 숟가락하고 포크를 준비해놨는데 네. 조금 뒤에 덩치가 산만한 아저씨가 오셨다고. 아 우리 애기. 예, 그렇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보기에는 태종은 무려 5번째 아들이고 예. 귀염둥이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조 3년 때 네. 이제 그 조선하고 명나라의 사이가 대단히 나빠져서 전쟁을 한다 만다 뭐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이제 사신으로 보내서 이 명나라를 그 무마하냐, 진정시킬 진지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태종 이방원이 실록에서 보면 막 왕께서 그러니까 아빠가 너 말고는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부탁을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잘 솔직히 모르겠고요. 이게 세자가 아닐 때. 예, 세자가 아니라 그냥 정한군이었을 때 왕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때 사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왕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가 세자를 보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세자는 좀 어리고 그 당시 세자는 이복 동생이었죠. 그리고 이 이복 동생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똘똘한 아들이면 역시 정한군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태종 이방원이 정한군이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때 태조가 한 말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네. 거의 그 태조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 체질이 파리하고 허약한데 예.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니라고 명나라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예. 걱정되죠. 그래도. 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신하들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어깨 떡 벌어지고 그래서 사냥이 취미고 정말 어디 그 정말 무한 에너자이저처럼 게다가 이미 그 태조 3년이니까 이미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의 신하들을 때려 죽인 그런 정치적 거물인데 파리하고 허약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예, 아버지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만 다른 신하들이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을까. 태조 생각이 3년에 그러니까 예. 고려를 뒤집고 조선도 같이 세우고 예. 정도전도 제거시키고 아니 정도전은 아직 살아있고 그때 정몽주를 죽였죠. 정몽주. 예. 근데 그런 아들이 아버지 눈에는 허약해 보이고 예. 저 명나라까지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예. 걱정해야 되는 건 하지만 허약하진 않죠. 파리하지도 않죠. 얼마나 건강한데. 그 아버지 눈이니까. 예. 근데 이제 드라마 통해서 아마 그 태종 이방원은 많이들 어떤 강렬한 이미지 또 예. 아마 많이 각인이 되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유동근 씨, 그렇죠. 최근에는 주상옥 씨 이렇게 예. 또 연기를 하면서 매력적인 인물로 뭔가 좀 각인이 되기는 하는데 예. 왕자의 난을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짚어봐야죠. 그렇죠. 왕자의 난이 되게 재미있는 기록이고 사실 그 여지까지 본 것처럼 굉장히 결단력도 빠르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행동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몽주를 격살하는 것도 할 수 있었고 예. 그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자기 손에 넣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데 조선이 딱 그 건국이 되었을 때 네. 정작 이복 동생하고 밀려가지고 본인은 세자도 안 되고 그냥 왕자의 한 사람 돼서 찬밥 신세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근데 왜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이방원이 아니라 다른 왕자를 세자로 삼았을까? 그게 정말 수수께끼거든요. 조선 건국도 뭐 목숨을 걸고 예. 같이 아버지를 도왔고 그리고 과거에도 급제를 했고 예. 무예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예. 사실 기록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 태조실록들이 네. 태종 때 씌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종의 권력 하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태종의 역할이 되게 돋보인 건 사실입니다. 아하.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좀 도왔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 정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장이었으니까요. 둘째 형은.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태종이 정말 난 사람이긴 했죠. 인물이긴 했죠. 근데 그 태조 이성계가 세자로 결정을 한 게 막내라면서요. 예. 그것도 신덕왕후. 예, 신덕왕후 강씨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세자로 임명됐을 때 당시 10살이었고요. 그러게요. 장성한 아들들이 있는데 왜 예. 막내 10살짜리를 세자로 결정을 그게 했어요? 정말로 수수께끼인데요. 네. 이제 그 실록에 따르면은 실록이나 그런 데 나온 거면은 막 이제 세자를 누구로 정할까 의논하고 있는데 네. 신덕왕후 강씨가 발 뒤에서 큰 소리로 울어서 그것 때문에 막내 아들을 세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말로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예. 몇째 부인이 울었다고 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주고 예. 왜냐면 그러진. 예. 그렇죠. 첫째 부인 또 이미 그때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 당시 조선을 건국할 때 그 태조 이성계는 56세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이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워낙 건강체였고 본인도 70 넘게 살았으니까 아마 그 막내 아들이 커서 훌륭한 왕제가 될 때까지 자기가 살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태조 이성계 본인도 큰아들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이방원을 비롯해서 여러 그 큰아들들을 전부 밀어내고 됐기 때문에 이 아들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고 네. 그래서 이 아들들의 그런 사병 군사 세력들을 다 빼앗으려다가 일으킨 게 바로 왕자의 난이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의 권력을 빼앗으려다가 반격을 당한 케이스였습니다. 아 이성계가. 예. 그렇긴 한데 이 그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기록은 네. 그 실록에서 굉장히 길거든요. 여기에다 여기엔 변명인 그거예요. 그 태종 이방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도전을 비롯한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했다. 이건 정당방위다라고 적어놨는데요. 나를 먼저 제거하려고 했다 이방원이. 예. 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데 그 날의 기록이 다른 웬만한 기록을 몇 배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길고 자세하거든요. 이걸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이 정도 정성은 해야 되겠구나. 그게 태종 때 씌어진 거니까. 네. 태종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태종이 먼저 선빵을 날린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데 정말 구구절절하게 한 편의 소설을 써놨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써서 읽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형제들을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정도전을와 남은을 비롯한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전부 다 저 세상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 태조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그때 아빠가 또 아팠어요. 예. 아빠한테 와서 근데 그때 이복 동생인 세자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예. 그 아빠한테 이 모든 게 다 걔네들이 나빴고 그다음에 아빠가 그 적장자를 내버려 두고 그 세자를 세워서 그런 거니까 세자 갈아치우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그 얘기를 보고 나서 그 아직 살아있는 자기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너한텐 편하게 됐다. 세자를 안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세자를 폐하한다는 거기에 도장을 찐 다음에 토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성계가. 예, 근데 토하려고 하는데 이게 토하는 게 안 나오고 그냥 괴로워했는데 그래서 세자가 그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라고 나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누가요? 그 이복 동생인 세자가 궁궐을 나가자마자 죽어요. 살해당해요. 아 살해당했다. 예.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이방원이 그렇게 했다라는 예. 거고. 근데 태조 이방원이 그 1차 왕자의 난에서 자기와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은 죽이진 않았고. 죽이진 않았는데 조카 하나 죽였습니다. 조카를 죽였나요? 예. 그게 또 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요. 1차의 왕자의 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잘 짜여진 각본하에 벌어진 쿠데타였다면 2차 왕자의 난은 약간 좀 소동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태조 이성계가 자식들을 굉장히 나이들 터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둘째 형인 그 정종과 태조 이방원 나이 차이는 10살이 납니다.
또 그 태조 이방원 그리고 태종 이방원과 또 막내 동생까지 13살인가 차이가 나고요. 네. 거의 한 20년 간격으로 애를 뚱뚱뚱뚱뚱 낳아놨는데 그 중에 다섯째인 이방원과 넷째인 이방가는 3살 차이가 납니다. 예. 사실 10살 정도 나이 차이 나면 형이라기보단 거의 아빠나 삼촌 거의 느낌으로 해서 이제 좀 무섭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3살 차이면 서로 치고받고 노는 그런 사이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방가는 이방원을 되게 우습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방간이. 예, 예. 넷째 형이. 네. 그래서 생각한 거죠. 야, 방원이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허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음. 배다른 형제들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예. 바로 이방원의 바로 위에 있는 형, 아니요, 그 둘째 형입니다. 둘째 형. 예, 중간에 셋째하고 넷째 형을 건너뛰고 왜냐하면 첫째 형은 이미 죽었거든요. 아하. 그 조선 건국 즈음에 해가지고 예. 그래서 둘째 형인 이방간을 그 적장자다 해서 대신 왕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방간이 딱 이래 보면은 큰 형은 돌아가셨으니 내가 이 집안의 제일 맏인데 예. 저기 방원이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관은 예. 이 둘째인 이방관은 그냥 동생한테 밀려서 하다가 왕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동생이 워낙 세니까 동생이 시키니까 거의 인턴 왕의 그 임무를 받아들였죠. 예. 그러니까 이방원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만 자기가 냉큼 왕이 되면은 복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장자를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데 둘째 형이 있네. 그리고 둘째 형이 그 적장자 아들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후기자는 어차피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게 모든 걸 다 세팅해두고 자 세자 자리가 비었으니까 둘째 형이 왕이 되세요라고 해서 둘째 형이 왕이 됐는데 정종. 예 근데 넷째 형이 이제 딴 생각을 품은 거죠. 야 이렇게 보면은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넷째가 다섯째를 들이받은 그게 2차 왕자의 난입니다. 아우 헷갈립니다. 그렇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 넷째 형이 이방간이 넷째. 예. 넷째 아들 그리고 이방과가 나중에 왕이 된 정종. 예, 둘째. 그리고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 예.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왕자의 난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신의 왕후 이 자식들. 한씨의 예. 그렇습니다. 2차 그러면은 그 2차 왕자의 난 그러니까 이방간이 벌였던 거는 예.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사실 이미 이방간이 그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예. 이방원은 모든 첩보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기회를 잡아서 동복 형들 왜냐하면 자기가 다섯째다 보니까 그 둘째 형은 했지만 셋째 형하고 넷째 형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쪽들 세력도 깎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네네네. 넷째 형이 아주 좋은 비밀을 제공해 준 거죠. 아하, 근데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회한군이었거든요. 네. 이방간이 반란을 켰을 때 예. 아버지인 태조와 둘째 형인 이방과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이방간이 반란 일으켜서 그 형하고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방원이가 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반란 일으켰습니다. 라고 1차 때처거든 동생의 방법을 썼거든요. 똑같네. 그러니까 내가 공격 당할 것 같아서 제가 공격하는 겁니다. 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네. 너하고 방원이하고 아빠가 다르냐 엄마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 소 같은 녀석아라고 해서 일단 아들을 혼냅니다. 이 소 같은 녀석아라고 했다는 게 예. 기록에 남아 있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이제 왕의 어떤 욕이었죠. 욕이었던 예. 거예요. 소 같은 녀석이 이를 터트렸구나 뭐 거의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왕이었던 정종의 반응은 좀 더 확실한 게 예, 방간아 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와라. 내가 너만은 반드시 살려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태조 이성계나 이 방가 누구도 이 방간의 반란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반응을 보니까 말썽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간이. 예, 그러니까 뭔가 얘가 깊은 뜻이 있구나, 뭐 그런 거 계획이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또 사고 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 제 방원이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또 사고 친다. 오. 실제로 거의 한나절 만에 반란은 전부 다 무너졌고요. 그래요. 예, 이미 다 방어는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도 있고 예. 그만큼의 또 세력도 있었으니 이방 간의 2차 왕자의 난은 그냥 아주 손쉽게 제압이 예. 됐던. 그래서 이방가는 뭐 살려주세요라고 동생한테 그 빌면서 항복을 했고 그 상황을 본 셋째 형은 조용히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 내려놓고 은퇴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방 간을 해하진 않은 거죠. 죽이진 않고 왕족의 그 자격을 빼앗고 귀양만 보냈는데요. 아하. 그 이방간의 아들인 이맹종이라고 조카는 있었거든요. 예. 이쪽은 죽였는데 제 생각에 아마 이쪽이 반란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방 간 친형을 죽이진 않고 사촌, 그 이방 간의 조카. 아들을, 예, 예. 이방 간의 아들을. 예, 그러니까 조카죠.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서 그 2차 왕자의 난이 그 이맹종 예. 거기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곧 이방 간의 그 아들을 야심을 정말로 죽였다. 가진 게 그 아들이라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풀리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작 그 형은 안 죽였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건 저도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2차 왕자의 난으로 동복 형들의 권력까지 다 뺏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원의 세력 구도는 좀 더 단단해집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 태종 이방원이 실제로 조선 왕 중에서 유일하게 뭔가 좀 전쟁에 참전을 했던 예, 그런 사람이 그런 있습니다. 사람이었다고요? 그 조사이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조사의 예, 조사이라는 사람은 1차 왕자의 난 때 네. 이제 그 관직을 빼앗기고 귀양을 갔던 사람인데 네. 신덕왕후 강씨 쪽의 편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함흥 쪽으로 귀양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덕왕후라고 하면은 바로 이성계의 두 번째 예. 부인 예, 그리고 아까 그 10살 원래 세자를 낳았던 그 부인. 예. 이미 죽은 지 오래적인 사람인데 이 조사이가 갑자기 얘기에 따르면은 신덕왕후 강씨의 원한을 갖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한을 대신 갚아주겠다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예. 친척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 왕비의 원한을 갚는다 그런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조사의 난이 뭔가 좀 기록에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선 태종이 이 진압을 해서 직접 본인이 친정을 나갔어요. 친정을 나간다는 건 본인이 칼 차고 예. 저거 내가 때려잡을게 하고 예.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조선의 왕 중에서 친정을 나간 사람은 태종 이방원 유일합니다. 태조도 그리고 정종 이방과도 전쟁에 나간 적은 있지만 예.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왕이 된 이후로는 전쟁 직접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 도망간 사람 있죠, 선조라고. 네네네. 예, 그렇긴 한데 사실 별것이 아닌 그런 함흥 쪽에서 일어난 반란인데 그 왕이 직접 나선다는 건 뭔가 이상하고요. 또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가 궁궐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계속 금강산에도 갔다가 어느 절에도 갔다가 그러면 이제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돌아오세요라고 소식은 보내는데 태조가 계속 미적하면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요즘 이게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것이고 네. 사람들이 주장한 거에 따르면 사실 조사이의 난이 아니라 이건 진정으로는 태조의 난이었다. 태조가 이제 뒷배경. 예, 자신의 함흥에 있는 그 세력을 끌어모아서 아들을 혼내주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그게 아들과 싸워서 져서 실패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의 논쟁은 좀 있는 건가요? 그 그러면? 학자들은 별로 이런 걸로 논쟁을 안 해요. 그냥 호사가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조사이의 난, 그 예. 뒷배경이 이성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요 예.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이 조사이의 난 과정에 그 태조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반란이 일으켰으면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어딘가 어물쩍 돌아다니고 있고 태종이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친정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태조가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돌아오는 게 얌전히 돌아온 건지 아니면 포로를 잡아서 돌아온 건지 그런 식으로 호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처형당한 게 태조의 그 측근을 모시던 내시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잘 못 모셨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태조가 이미 반란군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태종이 그걸 기습을 해서 아빠를 잡아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태조가 돌아오고 나서 조사위의 그 반란군이 빠르게 붕괴됩니다. 진압이 돼요. 어떻게 보면 태종 이방원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겠다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조사위의 난이 태조가 참여한 거면 태조가 거의 평생에 딱 한 번 진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실제로 이성계가 뒷배경이었다면 예. 이성계는 뭐 무패 뭐 연전연패밖에 딱히 진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성계의 말년에 아들과 좀 화해를 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 태상왕으로 물러나고 예. 이제 나라의 가장 위도인으로 모셔지지만 예. 이제 팔다리 다 잘린 처지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심술입니다. 그 뒷방 할아버지 심술. 그러니까 힘이 빠졌는데 예. 그래서 여기 성질은 살아 있으니까 계속 이제 그 아들한테 예. 온갖 심술을 부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찾아오면은 안 만나주고. 그리고 아들 몰래 절에 가서 이제 그 불공 드린다고 아들 몰래 이제 그 궁을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네네. 그 제일 심술 부릴 때는 밥을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을래. 단식 투쟁. 예, 단식 투쟁하면 예. 문제는 단식 투쟁하는데 그럼 아들들이 예. 아버지가 밥을 먹는데 어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태상왕이 태조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 상왕인 정종도 밥을 못 먹고 왕인 태종도 같이 밥을 못 먹어서 그 국가 수뇌부 세 사람이 다 함께 밥을 굶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교 국가다 보니까 태상왕이 지금 단식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느냐. 이게 그렇죠. 뭐 누가 시켜서 그런 거는 아니고. 아니, 눈치가 또 보이죠. 물론 이제 그 뒤에서 몰래 먹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 꼬라지가 좀 웃기게 됐죠. 아, 명분. 예, 그러면은 언젠가는 밥을 다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먹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태종이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빠가 몰래 이제 그 사찰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예. 태종이 그 길막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만나려고. 예, 아버지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미 모든 정보가 그 꿰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같이 만나서 연회를 하는데 뭐 그 태종이 굉장히 연애가 아니라 연회. 연회.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큰일 났죠. 아니 뭐 아버지랑은 연애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예. 그 연회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태조가 계속 슬퍼해요. 이제 사찰에 가서도 내 두 아들과 그 딸의 남편인도 죽었거든요. 사위가 죽었거든요. 두 아들과 사위가 죽어서 내가 도저히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회 중에 태종한테 대고 네가 그 애들을 죽였지 않느냐는 그때 무오년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뭐 풍악도 울리고 술도 한잔하고 춤도 추다가 또 이제 술 취하면 옛날 생각하고 야, 너 이 자식아 네가 옛날에 그랬으면 안 됐어 임마 이런 얘기했고. 네, 근데 그날 기록이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네네네. 갑자기 몇 마디 나누고 난 다음에 네. 갑자기 태조하고 태종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놀아요. 또 다시 예, 취했네요. 그런 거였습니까? 저는 그런 거였구나. 뭐 취한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또 다 실록에 기록이 다 예. 되어 있던.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태조가 아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취했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또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예. 태조는 이미 그 자신의 실권을 다 잃었고 이 슈퍼 불효자인 태종은 너무나도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의 기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태조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좋은 왕제였구나라고요. 얘기했듯이 원래 세자는 사실 공부를 잘 안 해서 기록에도 그 이복 동생인 세자 말이죠. 공부를 잘 안 하고 놀러 다닌다라는 기록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 10살짜리 예. 원래 책봉됐던 세자. 예, 그랬던 셈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들로서 또 형제로서는 좀 불효하고 예,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천륜을 저버린 걸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왕으로서는
국가의 그쵸. 기틀을 또 바로잡은 사람이고. 아 그리고 진짜 효자긴 효자죠. 그러니까 나라를 그 아버지의 그 사업을 네. 튼튼하게 잘 수성하지 하고 잘 이어받아서 발전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성군인 손자를 낳아들인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효자이긴 합니다만 또 아버지로서는 그 또 다른 아들 죽은 아들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한이 맺힌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성계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손자 예, 세종 예. 이도가 될 테고, 근데 그 태종 이방원이 세종 이전에 다른 자식 때문에 또 속을 많이 썩었다면서요. 예, 그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하는 가장 최고의 악담은 나중에 자라서 너 같은 애 키워봐라 그거겠죠. 너 같은 최고의 자식 악담. 나와봐라. 예. 네. 그렇게 됐는데 그 태종 이방원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네. 바로 그 수표 불효자인 네. 영령대군을 자식으로 뒀기 때문인데요. 양녕대군. 예, 워낙 양녕대군은 그 세자로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뒤에 책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태종 이방원도 원제 꿈은 원대했죠. 자 이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명분은 적장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적장자 첫째 아들 양녕대군 얘를 잘 키워서 다음에 왕으로 삼아야지. 아주 훌륭한 그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자식은 부모 맘대로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 워낙은 원래로 따지자면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태종 이방원하고 원경왕후 민씨가 결혼하고 나서 아들 셋을 줄줄이 낳았다가 이 아들들이 전부 그 어려서 다 죽었어요. 아 일찍 죽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넷째 아들이 비로소 좀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게 양녕대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째. 예. 그래서 정말로 부부가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자란 다음에 이제 그 외가댁 민씨 집안에 맡겨서 키우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의 그 왕족이나 귀족들은 아이를 보통 자기가 키우지 않고 남의 집에 보내서 키우곤 했거든요. 그래서 양녕대군은 이제 그 민씨 집안에서 자라고 둘째인 효령대군은 또 이제 또 다른 귀족집에 맡기고 연년생으로 태어난 셋째는 그 이방원과 그 민씨가 자기가 직접 키웠습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예. 삐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요즘 말로 이제 금쪽이. 예. 그 아무래도 그 집안 분위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체능계이다 보니까 그 체육계고 성격은 방향무인하고 활 잘 쏘고 거칠고. 예. 그리고 양녕대군은 지금도 유명한 명필입니다. 예술적인 기질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전쟁 때 이제 그 장수로 나갔다면 아주 잘 싸우는 장군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평화로운 시기에 왕세자로 태어났습니다. 무인이 별로 돋보일 수 없는. 예. 그리고 차라리 그냥 왕족이었으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또 왕세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잘못 자리를 잡은 거죠. 좀 본인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양녕대군은 결국? 그건 세자로 책봉되고 난 다음에 네. 태종은 정말 온 나라를 기울여서 그 나라에서 제일 빼어난 그 학자들을 불러와서 세자의 스승으로 맡깁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예.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네. 잘 안 되죠. 안 배우려고 하고. 예. 안 배우려고 하고 놀기 좋아하고 활쏘기 좋아하고 매사냥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때 태종이 정말로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그게 뭐예요? 비교. 왜 비교. 강력한 거. 예. 셋째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그 비교 대상인 셋째가 바로 충녕대군. 나중에 세종이죠. 그걸 밥 먹을 때 얘기하고 네네. 심지어 그 다시 경애로 해서 연애를 해서 온 집안 친척들 다 모여 있는 데 앞에서 그 셋째가 이제 이거 이런 거예요라고 좀 그 아는 지식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종이 막 기뻐하면서 야 너 정말 똑똑하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양녕대군을 까요. 제 셋째는 저렇게 똑똑한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집안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비교를 하면서 야단을 쳐요. 아 친척들 보는 앞에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창피하고 나빴겠네요. 기분 나쁘고 삐뚤어질 힘들었겠어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부모로서는.
요건 이한 작가님도 예. 예. 아, 저도 남말할 처지가 안 되긴 한데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비교를 원론적으로는 비교를 안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죠. 네네. 근데 실천은 좀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양녕대군에서는 되게 운이 나빴던 게 네.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음. 세종이에요. 세종 그 예. 충녕대군 이도. 예. 그 충녕대군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누가 그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네. 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을 사람 몇 안 됩니다. 한 줌에 들까 말까, 열 손가락 안에 들까 말까 한데 그렇게 했으니까 예언 그게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양녕대군도 본인도 노력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날 때 사람이 좀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대가 나빴어요. 정말 상대가 비교 나빴어요. 상대가 예. 비교 상대가 하필 세종. 예. 그래서 이제 세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녕대군이 너무 많은 소동을 벌이니까 사실 이 가장 문제세자 금쪽이로 따지자면 보통 우리가 사도세자를 얘기하는데 예. 양녕대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녕대군이 사고를 칠 때마다 그 양녕대군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 주변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형에 처해진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태종이 야단을 치죠.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대체 몇 명이냐. 그래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태종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나가를 시전합니다. 또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근데 이 집은 궁궐이죠. 네. 궁궐이니까 그 세자가 자기 따르는 부하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 말 타고 집에서 쫓겨나는 궁궐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집안 이야기 아니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좀 화목하게 이야기가 잘 나왔어야 됐는데 뭐 우리 뭐 사실이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이 집안에 비하면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라는 상대적인 그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을 건국한 집안보다 우리 집이 더 화목하다. 예. 좋은 비교네요. 자,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11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높은 2.5%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예상치와 같은 2.6%로 전망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체나 만기 연장이 많은 곳부터 차례대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술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오늘은 곽지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 들어보죠. 네, 4705번님. 해외 직구 상품은 무료 배송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무료 배송. 일단 알리와 테무가 또 엄청난 자체 예산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엔사나 만국 우편 연합 규정을 보면은 그 뭐 3등급 국가, 즉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 2등급 국가나 1등급 국가, 즉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대적 선진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는 국제 우편 비용만 부담을 하고 그 현지에서 배송이 되는 거는 조금 더 높은 등급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 입장에서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 좀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전체 택배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노란 봉투 있지 않습니까? 우편 봉투 같은 거. 그 정도 안에다가 배송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케이스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이렇게 좀 싸게 만국 우편연합 그 규정에 의거해서 들어온다라는 거고 대부분 박스 단위로 이루어지는 택배는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택배비를 좀 아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취자 김혜진님.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인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확인, 동의 확인을 실수로 눌러서 결제가 됐는데 그래서 바로 취소했더니 동의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동의받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문자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옆으로 슬라이드, 맞아요, 밀어서 결제하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는 그걸 밀어서 구매하기가 아니라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밀어서 구매하기로 바꿨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거를 그냥 습관처럼 사용하시던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월회비 올라가는 거에 동의가 됐네? 이거 뭐지? 이렇게 항의를 하신다라는 건데 네. 일종의 다크 패턴, 눈속임 기술 아니냐 지적이 일고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쿠팡 월회비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오를 때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게 소비자 기만 행위냐? 공정위가 한번 좀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4013번님은 대학 강의를 할 때 고용보험에 들었습니다. 이후에 실업급여는 못 받았고 지금은 신청 기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 실업급여 신청 기간을 보면 내가 퇴직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부터 12개월, 1년 안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2개월이 지나면은 소정급여 일수가 남았더라도 지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소정급여 일수는 뭐 나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네. 50세 미만은 최저 뭐 4개월에서 8개월까지 또 50세 이상은 최장 9개월까지 구직급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정급여 남아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요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바로 그 다음 날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민호님이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정해져 있고 노동부 감독관과 면담한 뒤에 교육받으면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부정수령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이렇게 있죠.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이 반복수급,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은 내가 이직 사유라든지 임금을 가짜로 그러니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내가 실업했다고 신고하고 또 재취업이나 창업했는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또 거기서 나온 소득이 발생한 것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타인 특히 가족 그 명의로 가족 대리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수급 수급 적발되면은 당연히 그 받은 실업급여 전액 다 돌려내야 되고요. 네. 또 내가 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입니다.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잘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이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요. 추가 징수 면제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부정수급 제보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정수급 제보는 거주지에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가 있고요. 부정수급 받은 게 확인이 되면 이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부정수급액의 20%또 금액으로 보면은 한 명당 500만 원 안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신고 포상금도 있었네요. 네, 포상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반복 또 부정수급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제도를 변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괜히 이런 분들 때문에 선량한 분들까지도 그렇죠. 조금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네, 곽지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